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6강 용도 구역 시간입니다. 야,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우리 지금 1, 2월 달 강의를 2018년 1, 2월 달 강의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복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좀 짧은 시간으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 바랍니다. 추운 날씨만 우리 공부 열의는 활활 불타오르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도 구역 부분인데요. 자, 우리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우리 이전 시간에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용도 구역으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용도 구역도 토지에다가 정하는 명칭이죠. 근데 용도 구역을 정하면 훨씬 더 규제가 강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용도 구역이 들어가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용도 구역이 들어갑니다. 자, 용도 구역은 5종류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자,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때는 공부하는 순서, 요거 이제 용도 구역이죠. 이 부분 좀 오타가 있네요. 자, 용도 구역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용도 구역으로 좀 바꿔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용도 구역이 맞죠? 자, 이렇게. 자, 용도 구역인데 자, 용도 구역은 처음에 왜 정하는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용도 구역 목적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이렇게 항상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형식을 취해서 용도 구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도 구역의 종류는 5종류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데 자, 이게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만 되는 건 아니고 또 항상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용도구역 그 종류에 따라서 지정권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행위 제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1월달 수업 시간에 채 못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 목적 5종류 이름 파악하시고 지정권자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 제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행위 제한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어떤 식으로 행위 제한을 처리할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용도 구역의 목적은 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그래서 이제 용도 구역 중에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관련 법을 살펴보면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완화하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 용도 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들어가는데 이 완화하는 목적이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여기서는 규제를 약간 완화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만 하기 위하여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강화 또는 완화란 말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단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시험에 나올 거는 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말도 중요하고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6번이겠죠. 그다음에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자, 용도구역의 종류가 5종류죠. 5종류. 이거 좀 잘못됐네요. 5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용도구역은 5종류가 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딱 들어가셔서 개발제한구역을 누가 지정하고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지정을 한다. 살짝 비교해보면 이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보다는 규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바닷가에다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님이 하시고 이렇게 지정권자가 5가지가 서로 다르니까 그거를 그 용도구역 종류마다 정의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다시 가셔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이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니까 자, 서울시 외곽 지역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정하고 이렇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또 이게 국방부 장관님이 요청을 하면요. 보안상, 그래서 군부대라든가 또 우리 뭐 국정원 건물 이런 데 주변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요청을 해서 국가 보안상 목적으로. 자, 우리 옛날에 기출 문제가 국가 보안상의 목적으로 시가조정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잘못됩니다. 시가조정 구역은 국가 보안상의 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 그러하다. 국가 보안상 목적.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면서 자연환경 보전, 국방부 장관님이 요청을 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도시 자연보호구역. 자, 우리 도시 자연보호구역은 산에다 가는 거죠, 산. 예, 산. 예. 근데 이 산이 저 강원도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 서울시라든가 각종 도시 안에 있는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함부로 뭐 음식점 같은 걸 차리지 못하도록 이런 도시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지정을 하고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도시 자연보호구역은 개발 제한보다는 규제를 좀 약하게 해서 시도이사나 대도시장님이 도시 자연보호구역 같은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목적은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죠, 산지.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도시 자연보호구역 같은 거를 정한다. 이렇게 우리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 그 산, 등산 같은데 이런 데 주변에다가 등산로 주변에다가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 두 명이죠. 시도지사나 대도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혼자 하는 건데 도시 자연보호구역은 시도나 대도시가 하고 목적은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을 먼저 좀 볼까요? 순서를 좀 바꿔서.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간단하니까 해수부 장관님이 바닷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죠. 자, 우리 바닷가에서는 양식을 합니다. 수산자원 같은 걸 양식을 하죠. 물고기라든가 굴 같은 거, 전복. 자,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유수면, 그 물이라든가 그 인접한 토지에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이제 그 수산물 같은 것들을 수산자원을 이제 기르는데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공장 같은 건 들어서면 안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수산자원 같은 것들 관련 건물들은 또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특징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여기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규제가 강화하거나 완화. 특히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 수산자원화 보호에 지장이 되는 건물들은 규제를 강화해서 못 듣게 하지만 수산자원과 관련된 건물들은 이 건폐율 같은 것들을 늘려서 규제를 완화하는 특징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성격도 알아두시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 목적은 수산자원의 보호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가 조정구역은 일단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자, 개인적으로 막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신축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어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함부로 개인적으로 주택 같은 거라든가 상가 이런 개인적 건물을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자,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일체 제한해서 건물에 대한 공사 다 금지 원칙적으로 뭐 토지에 대한 공사 다 금지 중목의 벌치도 금지인데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건물의 건축행위 중에서 신축 정도만 제한하고 또 증축이나 개축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시가 조정구역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가 조정구역은 사적으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증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축 같은 행위는 허용을 해줍니다. 조건이 맞으면 시가 조정구역 내에서.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이 신축도 금지고 증축도 금지고 개축도 금지고 모두 금지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시가 조정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사적으로 뭐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중목에 벌채는 것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금지예요. 그런데 시가와 좋은구역 내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허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시가화가 좀 더 개발제한보다는 규제가 좀 약하게 들어가는데 다만 시가화에서도 사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시도지사가. 근데 이제 이게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시가조정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대도시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나 대도시인데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지정권자 2명. 자, 목적은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죠. 아까 제가 시가화 방지가 뭐였습니까? 자, 주택을 또는 상가를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거 금지. 자, 이게 시가화가 되는 거를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의 기본 목적이니까 신축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뭐 증축이나 개축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시가조정구역 내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자,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요 사이에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기간을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같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에서 20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 15년 또는 뭐 10년 이렇게 시가조정구역을 정할 때 기간을 설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시가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서 뭐 위치나 규모를 잡고 기간도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간도. 다른 거는 기간이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도시자연, 뭐 수산자원이라든가 입지규제는 기간이 없는데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되면 시가화를 지정한 결정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시가화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되면 시가화를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동 실효.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화는 무질서한, 시가화 좋은 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 다음에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초학습으로, 기본학습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이제 이거 개정된 사항이죠. 자, 우리 작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했었는데 우리 올해 시험부터는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의 목적은 도시지역에서 자, 도시에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를 촉진하고 자, 새로운 큰 건물을 지어서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 촉진, 새로운 큰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동네를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렇게 5가지의 장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입지규제는 지정권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목적이 정비와 거점 육성인데 지정하는 장소가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자, 도심, 부도심 또는 뭐 철도역서나 터미널, 항만, 공항 이런데 뭐 문화시설 주변 이런 지역이고요. 자, 세기사 요 3번 같은 경우하고 좀 4번을 잘 봐야 되는데 입지규제 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장소는 자,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에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우리 서울의 뭐 잠실 같은데 서울의 잠실역 같은 지역은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한다고요. 그럼 그런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서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그리고 자, 우리 정비법상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건물이 자,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일 때. 자, 우리 이런 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5km 이내가 아니라 1km 이내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5번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자, 이런 것들이 이런 5가지 장소에서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를 살짝 한번 비교해 보시고 목적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자, 용도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을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로 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에서는 자, 우리 행위 제한 그럼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받는 제한, 뭐 건축 제한이라든가 건축물의 종류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제한 같은 것도 있었죠.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3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받는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은 건물의 크기 제한이고 이 건축 제한이 건물의 종류 제한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런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 국토계획법이 없고 특이하게 법조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개발제한구역 쪽의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 내에서 정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법 내에서 국토계획법 내에 정하는 게 아니라 따로 다른 법률로 이렇게 이관시켜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근데 그 법은 우리가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자연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도 이런 행위제한을 처리할 때 자,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죠. 자, 도시자연보호구역도 행위제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법률로 정한다. 그 다른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참고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자원을 먼저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이런 행위제한 중에 건축제한을 처리할 때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우리가 수산자원관리법도 국토계획법입니까? 다른 법입니까? 물론 다른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표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위제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법률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용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말고 이제 시가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가화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행위제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 직접 정합니다. 국토계획법 내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제한 부분에서는. 아까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행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개발 행위만 할 수 있다. 요 행위만 우리 법적으로 이렇게. 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내에서 두 가지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행위가 뭐냐면 여기 보면 법정된 요건을 갖추는 도시계획 사업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시가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자, 이 법정된 요건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시가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 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도시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줄여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도시계획 사업에는 세 개가 있어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낡은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렇게. 자,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는 자, 시가화가 아니라면 제한 없이 하는 건데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가화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가 기타 행위예요. 기타 행위. 이 동그라미 2번은 기타 행위를 해석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행위. 기타 나머지 행위는 기타 행위겠죠? 이렇게. 요거 법정된 기타 행위는 도시계획 사업은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고 기타 행위는 법정된 허가 대상. 자, 법으로 정한 행위만 자,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자, 법정된 행위만 자, 우리 특광시 군수한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법정된 허가 대상이 뭐냐면 자, 농업용 건축물인 축사. 자, 이런 축사 같은 것들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이란 말은 신축, 증축, 개축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증축밖에 안 된다고 배웠어요.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증축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주택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은 안 되고 증축만 허가 받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근데 농업용 축사나 양어장 같은 어업용 건축물은 축사, 창고, 양어장은 건축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근데 주택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증축밖에 안 됩니다. 시가화에서. 뭐 주택도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내까지. 종교시설도 기존 연면적의 200% 이내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주택이나 종교는 증축만. 농업용 축사는 건축. 하나만 더 해보시면요. 공익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시설. 공익시설 같은 우리 관공서, 보건소, 파출소, 119 같은 공익이나 공용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법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 자, 설치는 신축이란 뜻입니다. 자,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항상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축사의 건축, 공익시설의 설치,
주택의 증축, 종교시설의 증축 이렇게 딱 정한 것만 법으로 정한 거 요 행위만 시가화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가화 쪽은 조금 우리 머리가 이제 좀 어렵게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가화에서는 국토기획부에서 다음 두 가지 행위만 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법으로 정하는 요 몇 가지 행위만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국토기획법에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주고 자, 이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행위 제한을 처리할 때는 국토기획법 내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잘 보셔서 시가화는 두 가지 법으로 정한 행위만 할 수 있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따로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처리한다. 이렇게 행위 제한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인데 이건 우리 뭐 앞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6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예외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자, 용도구역도 토지 위에 지정될 때 그런 예외 같은 것들은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자, 용도구역, 뭐 개발제한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 기본계획을 결정하여 뭐 개발제한구역을 정한다 이러시면 X가 되는 거예요. 항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번호 중에 2번이죠.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6번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구역을 땅에다가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건데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이상 용도지역에 걸친다.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원래 하나의 대지에는 용도 지역이 하나만 들어와야 정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두 군데 걸칠 수 있어요. 이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경계선을 두고 나서 여기는 뭐 준주거 지역이고 뭐 여기는 뭐 2종 일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면 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만약에 이 부분 중에서 여기가 가장 작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부분이 300이고 준주거 지역이 700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자, 요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참고로 보시고요. 330 이하일 때는 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가중평균이라는 거를 계산해서 그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로 적용해서 건물 짓는 거고 건축 제한 같은 걸 처리할 때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쪽을 적용한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라서 우리 3월 달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하나의 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300, 700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 면적을 찾아서 300이 330과 비교해서 330보다 좀 이하죠. 300이니까. 예,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이라는 걸 구하고 그리고 건축 제한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 딸 때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이 준주거 지역이 가장 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이 전체가 준주거 지역으로 놓고 건물의 종류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만 요 2번처럼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걸쳤을 때는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녹지 지역이 껴있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각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녹지 지역이 하나도 껴있으면 각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 330보다 이하인 부분이 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쪽을 적용하는 건데 녹지 지역과 그 밖으로 걸쳤을 때는 각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그 밖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 대지 전부가 고도 쪽을 쭉 규정을 적용받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지역에 걸쳤을 때는 그 전부가 건물 전부가 방화지구 쪽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국토부 장관님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 기본계획으로 틀렸네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표현도 나왔네요. 국토부 장관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는 맞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가지원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은 그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법정된 도시계획사업, 국방상공의상 불가피하고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한 도시계획만 사는 거지. 자,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3개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사업은 3개인데, 자, 우리가 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사업은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을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셨으니까 자, 보시고 우리 다음에는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